지우야, 전기세 아껴야지. 쓰지 않는 방 불은 꺼. 외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불을 껐습니다. 낡은 2층짜리 단독주택,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계단, 겨울이면 찬바람이 새는 창문. 이곳이 내가 기억하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 달 알바비 받으면 월세 보태드릴게요. 그래, 네가 번 돈은 네가 관리해. 하지만 함부로 쓰지 마. 돈이라는 건 쉽게 벌리지 않는 법이야. 25살, 대학을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편의점과 카페를 오가며 알바를 했습니다. 취업은 쉽지 않았고 외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외할아버지는 나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엄격했지만 따뜻했고 검소했지만 내게 필요한 건 절대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가 찾아왔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명은 50대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한태수 회장님 계십니까? 회장?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한태수인 건 맞지만 회장이라니? 누구시죠? 내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대한종합건설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과 긴급히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외할아버지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우야, 내 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가. 있어. 나는 2층으로 올라갔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계단 중간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장님, 역삼동 프로젝트 계약서에 사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한 달째 미루고 계십니다. 나는 이미 말했어. 그거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손해가 막심합니다. 최소 200억 규모의 200억?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돈 얘기는 그만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돌아가. 방문객들이 떠나고 나는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들었구나. 그 사람들이 한 말, 진짜예요? 외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야, 네가 알아야 할 때가 올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뭘 숨기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가 가난한 줄 알았는데, 가난과 검소는 다른 거란다. 나는 네가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랐어.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만해지고 게을러지고 세상을 함부로 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외할아버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거부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우시면 제가 더 일할게요. 제발 병원에 가세요. 지우야, 돈 문제가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외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결국 나는 강제로 그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기 폐암입니다.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됐고요.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검사실 밖에서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안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이제 편히 갈 때도 됐지. 할아버지, 내가 소리쳤습니다. 지우야, 울지 마. 사람은 언젠가 가는 거야. 외할아버지는 집에서 요양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알바를 모두 그만두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죽을 쓰고 약을 챙기고 밤새 그의 기침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밤 외할아버지가 나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앉아봐.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너에게 미안한 게 많구나.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제게 전부예요. 너는 착한 아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를 괴롭혀도 참았지. 낡은 옷을 입어도 불평하지 않았고, 용돈이 부족해도 더 달라고 하지 않았어. 괜찮았어요. 할아버지가 계셨으니까요. 외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는 아이로 자라지 않길 바랐어. 부자라는 이유로 우쭐대거나 가난하다는 이유로 비굴해지지 않길 바랐지.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요? 너에게 진실을 숨겼단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줘야 할 것 같구나. 외할아버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강남에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어.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지. 네 엄마가 살아 있었다면 물려받았을 재산이야. 그리고 이제는 네 것이 될 거다.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변호사가 알려줄 거야. 하지만 내가 평생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은 될 거다. 뭔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월세가 밀릴까 걱정하던 우리가, 전기세를 아끼던 우리가 사실은 부자였다니. 왜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 돈 때문에 대학교도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요. 친구들 따라 여행 한 번 못 가봤고 헌 옷만 입고 다녔는데 지우야, 할아버지는 제가 고생하는 거 보면서 뭐가 재밌으셨어요? 제가 카페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거, 손님들한테 욕먹는 거, 발 아파서 파스 붙이고 자는 거, 그게 좋으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정말 미안하구나. 그날 밤 나는 내 방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움,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가 곧 떠날 거라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더 이상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정중한 태도의 50대 남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평양 법률사무소의 송민호 변호사입니다. 한태수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유언장 작성건으로 왔습니다. 나는 그를 외할아버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기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괜찮으십니까? 외할아버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언자 한태수, 1949년생.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방 밖에서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메마른 손이 떨리며 서명을 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이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지우야, 들려? 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약속 해줘. 네, 말씀하세요. 착한 사람으로 살아줘. 돈이 너를 바꾸지 못하게.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그리고 외롭지 않게 살아. 너는 혼자가 아니란나.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제발. 외할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잦아들었고 마침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유일한 가족이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이 놀라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대기업 회장들, 국회의원들, 유명 인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태수 회장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사업 초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한국 부동산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셨습니다. 저희 재단에 익명으로 수십억을 기부해 주셨어요.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람이 정말 내 할아버지일까? 40부제가 끝나고 송민호 변호사가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한지우 씨, 유언 집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먼저 고인께서 남기신 육성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외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난 뒤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에게 진실을 숨긴 채 살았어. 하지만 그건 너를 시험하려던 게 아니야. 오히려 나 자신을 시험한 거였지. 과연 내가 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는 완벽하게 자라줬어. 착하고, 강하고, 겸손하게. 이제 너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지만 그건 네가 부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야. 네 꿈을 펼치라는 뜻이란다. 너는 항상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 이제 그 꿈을 이뤄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송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산 목록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3개동, 서초구 상가건물 2채, 송파구 오피스텔 1개동, 용산구 상업용 건물 1채.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현금 및 주식 자산이 약 230억 원, 부동산 시가 총액이 약 870억 원입니다. 총 1100억 원 규모입니다. 1100억.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100만 원 모으는 것도 어려워했는데, 그리고 이건 별도로 남겨주신 편지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뜯었습니다. 주우에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란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 너는 선한 마음을 가졌어.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이 돈을 써다오. 사랑한다. 우리 손녀, 할아버지가.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은 후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선 나는 우리가 살던 낡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을 리모델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회사를 선임했고, 기본적인 부동산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달 보고서를 받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일궈낸 것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랜 꿈을 떠올렸습니다. 사업가가 되는 것. 하지만 그냥 돈을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업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송민호 변호사에게 내 계획을 말했습니다. 어떤 분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숙자와 고아들을 돕는 기업이요.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주고 다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돕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더 잘 준비하고 싶어요. 나는 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관련 서적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들을 방문해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자금이죠.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 노숙자나 고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꺼리는 업체들이 많아요. 나는 메모했습니다. 또한 나는 직접 노숙자 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쉼터, 강북의 무료 급식소, 고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뭐가 가장 필요해요? 내가 한 노숙자에게 물었습니다. 일자리요. 나도 일하고 싶어요. 근데 주소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경력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뽑아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17세 소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 가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여기서 나가면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2026년 3월, 나는 사회적 기업 다시 봄을 설립했습니다. 기업 이념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사업 모델은 이랬습니다. 첫째, 카페 및 베이커리 운영. 노숙자와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바리스타, 제빵사로 훈련시킨다. 둘째, 직업훈련센터 다양한 직종의 기술을 무료로 교육한다. 셋째, 임시 주거, 시설 노숙자들에게 깨끗한 잠자리와 씻을 곳을 제공한다. 넷째, 장학금 프로그램 고아원 출신 청년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초기 투자금으로 1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3층 건물을 매입해 1층은 카페, 2층은 베이커리와 교육장, 3층은 사무실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접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독특했습니다. 자격 요건 없음. 우대사항 노숙 경험자, 고아원 출신, 전과자 등 사회적 약자.
제공사항 급여 월 250만 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식사 제공. 놀랍게도 2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들었습니다. 면접은 특별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경력이나 학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왜 일하고 싶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가족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로워요.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희망. 최종적으로 15명을 선발했습니다. 노숙자 8명, 고아원 출신 5명, 전과자 2명.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기본적인 위생관념이 부족했고 손님 응대를 어려워했습니다. 한 직원은 출근 첫날 손님에게 반말을 했다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아니, 왜 화를 내세요? 저도 사람인데. 나는 그를 진정시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업이에요. 손님이 불편하면 안 돼요. 존댓말을 쓰는 건 비굴함이 아니라 예의예요. 예의. 저한테 예의를 가르쳐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돈을 받자마자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했습니다. 한 직원은 월급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고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우 씨죠? 김철수 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보호자로 와주세요. 나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김철수는 유치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사장님.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못 고쳐요. 고치면 돼요. 같이 고쳐봐요. 나는 그를 알코올 상담 센터에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주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점점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카페의 커피 맛이 좋아졌고 베이커리의 빵도 꽤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손님이 제 커피 맛있다고 칭찬했어요. 박민수, 52세 전직 노숙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잘했어요, 민수 씨. 사실 처음에는 이 일이 제게 맞을까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출근하는 게 기뻐요. 그의 말에 나도 뭉클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19세 이수진은 제빵사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제과제빵 학원 다니고 싶어요. 자격증 따고 싶어요. 그래요? 학원비는 회사에서 지원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픈 6개월 차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손님이 카페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빵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즉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가갔지만 손님은 화가 잔뜩 나 있었습니다. 교환, 이미 한 입 먹었다고. 위생관리가 이 모양이야? 보건소에 신고할 거야. 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했고 환불과 함께 다른 제품들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화가 풀리지 않은 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SNS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시 봄 카페 뷰이 생저. 빵에서 머리카락 나옴. 노숙자들 고용했다더니 역시 샵비추 샵뷰위생.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노숙자들은 안 되는 거야. 착한 척 하다가 사고 치네.
위생 관리도 못하면서 장사를?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좌절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폭로 다시 봄 대표 한지우의 정체?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남 부동산 재벌 한태수의 손녀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이 가난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사회적 기업 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그냥 세금 혜택 받으려는 거 아닙니까?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역시 부자들은 다 위선자야. 가난한 사람들 이용해서 이미지 세탁하는 거지. 1,000억 있으면서 왜 직접 하냐? 전문 경영인 고용하지. 나는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직원들도 이 글을 봤을 것입니다. 역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인터넷에 난리예요. 괜찮으세요? 박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사장님이 정말 재벌이세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이에요. 할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여러분을 고용한 이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왜요? 왜 굳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신 거예요? 이유가 필요한가요? 여러분이 일할 기회가 필요했고 나는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박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사장님 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없었으면 사장님도 이 사업 못했잖아요. 우리는 팀이에요. 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나는 공개 입장문을 썼습니다. 다시 봄 대표 한지우입니다. 최근 저와 회사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네. 저는 부동산 자산가였던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가 벌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일궈내신 결과이고 저는 그것을 물려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돈으로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봄의 직원들은 노숙자, 고아원 출신, 전과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게 그냥 직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위생사고로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숙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인 제 문제입니다.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준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올리자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지지하는 댓글들. 멋있다. 돈 있으면서도 직접 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위선이라도 좋다. 실제로 사람들 살리고 있잖아. 응원합니다. 비난하는 댓글들.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 결국 돈 자랑 아니냐? 쇼하지 마. 나는 댓글을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외부 위생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 위생 교육을 다시 실시했습니다. 머리는 반드시 망에 넣습니다. 손은 30분마다 씻습니다. 앞치마는 매일 세탁합니다. 전문가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직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메모했습니다. 나는 또한 카페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주방을 유리로 바꿔 손님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했습니다. 보건소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직원들은 불평 없이 따라왔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요. 우리가 잘해야 사장님도 욕 안 먹으니까요. 박민수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거예요. 직원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빵과 커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배달원도 우리 직원들로 충원할 겁니다. 배달원이요? 네. 노숙자분들 중에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또한 나는 다시 봄 브랜드의 제품들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입점시키기로 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 공장을 세우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6개월 만에 직원 수는 1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봄은 이제 서울에서 꽤 알려진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3개의 지점을 추가로 열었고 직원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한지우 대표님, 저희 MBS 인간극장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요? 네.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로요. 대표님과 직원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나는 직원들과 상의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나가게 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거. 다큐멘터리 촬영은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카메라는 우리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출근하는 모습, 빵 만드는 모습, 손님 응대하는 모습,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민수 씨, 노숙 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 3년이요. 회사가 부도나고 집도 잃고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살고 싶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행복해요. 박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수진도 인터뷰했습니다. 고아원 생활이 어땠어요? 외로웠어요. 18살 되면 나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었거든요. 무서웠어요. 다시 봄에서 일하면서 달라진 게 있나요? 가족이 생겼어요. 여기 사람들이 제 가족 같아요. 사장님도 선배님들도.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은 8%를 넘었고 SNS에서는 다시 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울면서 봤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한지우 대표님 존경합니다. 이런 기업이 많아져야 해요. 긍정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플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쇼 아니냐? 방송 나가려고 한 거지. 세금 감면 받으려고 꼼수 부리는 거. 나는 악플을 무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부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봄을 응원합니다. 100만 원 기부합니다. 노숙자분들께 힘이 되고 싶어요. 50만 원 보냅니다. 한 달 만에 모인 기부금이 5억 원을 넘었습니다. 또한 투자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한지우 대표님, 저희 벤처 캐피탈에서 50억 원 투자하고 싶습니다. 투자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수익률이 높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대표님의 비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도 투자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나는 고민했습니다. 외부 투자를 받으면 회사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자자들의 압박도 받게 될 것입니다.
송민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투자자들은 결국 수익을 원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투자금으로 전국에 지점을 낼 수 있다면. 그럼 조건을 명확히 하세요.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수익은 2순위라는 걸. 나는 투자자들과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첫째, 회사의 경영권은 한지우 대표가 100% 가진다. 둘째, 사회적 약자 고용 비율은 최소 70%를 유지한다. 셋째, 수익의 50%는 사회 환원에 사용한다. 투자자들은 이례적인 조건이라며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50억 원의 투자금으로 나는 전국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주요 도시에 다시 봄 지점을 열었습니다. 각 지점마다 현지의 노숙자와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고용했습니다. 부산에서 노숙 생활 5년 했어요.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 고아원 출신이에요. 여기서 일하게 돼서 꿈만 같아요. 전국에서 감사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2년 만에 다시 봄은 전국 30개 지점, 직원 50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이었습니다. 다시 봄 장학재단을 만들 거예요.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청년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단이요. 1년에 1000명에게 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요? 제 개인 자산에서 30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수익의 일부도 매년 기부할 거예요. 300억. 내가 물려받은 재산의 약 3분의 1이었습니다. 송민호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 씨, 너무 많이 내놓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나눌 때예요. 장학재단은 6개월 만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첫 장학생 선발이 시작됐습니다. 장학생 면접을 하던 중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강민지, 17세,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적은 우수했지만 대학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민지 씨, 꿈이 뭐예요? 의사요.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요. 왜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근데 고아원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서 참았거든요. 그때 한 의사 선생님이 무료로 치료해 주셨어요.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그녀에게서 과거의 나를 봤습니다. 꿈을 가졌지만 현실에 가로막힌 소녀. 민지 씨, 의대 학비는 비싸요. 6년 동안 공부해야 하고요. 알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장학재단 소식 듣고 혹시나 해서 지원했어요. 합격이에요. 네, 민지 씨, 합격입니다. 6년 동안 전액 장학금 지원할게요. 생활비도 드릴 거예요. 민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항상 순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커질수록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다시 봄의 어두운 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근무 중 음주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또한 도난 사건도 몇 건 발생했다고 한다. 과연 전과자와 노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나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수 씨, 이게 사실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신입 직원 중 한 명이 근무 중에 술을 마셨습니다. 제가 말렸는데도. 그 직원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해고했습니다. 저희끼리 자체적으로.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 이런 일이 생기면 저한테 바로 보고해야죠. 직원들끼리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사장님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팀이잖아요. 함께 해결해야죠. 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징계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잘못이 500명 전체의 잘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내부 갈등도 생겼습니다. 초기 직원들과 신입 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생겼습니다. 왜 신입들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똑같은 월급 받아요? 박민수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도 처음에는 서툴렀잖아요. 그래도 요즘 애들은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냥 월급만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회사를 시작했는지 기억하세요?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초기 멤버도, 새로 들어온 분들도. 하지만 선배들은 이 회사를 같이 읽어왔잖아요. 고생도 많이 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근속 연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줄 거예요. 하지만 기본급은 평등하게 유지할게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니까요. 직원들이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차. 다시 봄의 이야기는 해외로도 퍼졌습니다. CNN, BBC 등 외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 성공 사례로 보도하고 싶습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당신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과거가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방송 후 놀랍게도 해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미국 LA의 노숙자 지원 단체입니다. 당신의 모델을 배우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모델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협력 가능할까요? 나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세계 곳곳에서 다시 봄 모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프랜차이즈와 달랐습니다. 다시 봄 소셜 프랜차이즈. 가맹비 무료. 조건 직원의 70% 이상을 사회적 약자로 고용. 지원 초기 교육. 운영 매뉴얼. 마케팅 지원. 일반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대기업에서도 다시 봄 모델로 사회적 기업을 세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똑같아요. 진정성 있게 해주세요. 2년 만에 한국에 100개, 해외에 20개의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나는 할아버지 길에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한태수 사회복지센터를 설립한 것입니다. 500억 원을 투자해 서울 강남에 10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개관식 날 나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돈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롭지 않아요. 이제 저한테는 500명의 가족이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할아버지도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겠죠? 개관식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들, 우리 직원들과 장학생들. 박민수가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5년 전만 해도 노숙자였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지우 사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저는 관리자가 됐고 제 월급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저축도 하고 있고요.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한태수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민지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의대 3학년이 된 그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꿈이 있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근데 다시 봄 장학재단이 저를 도와줬어요. 이제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줄 거예요.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의사가 될게요. 청중들의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5년 차. 다시 봄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 3,000명, 전국 200개 지점, 해외 50개 지점, 연 매출 500억 원, 그리고 300억 원의 사회 환원.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주거 사업이에요.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만 주는 게 아니라 집도 제공하고 싶어요. 다시 봄 하우징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서울 외곽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0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월세 10만 원 관리비 별도. 입주 조건 노숙 경험자 또는 고아원 출신. 2년간 보증거주, 이후 자립 지원. 제 집이 생겼어요. 첫 입주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주소가 생겼어요.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있고 직장도 구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우 대표님, 국회의원 출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여당의 한 고위 인사가 찾아왔습니다. 국회의원이요? 네. 대표님의 영향력이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들을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나는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현장에 있고 싶어요. 정치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같은 분이 정치권에 꼭 필요합니다. 제 방식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정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요. 그러나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경기 침체, 매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70% 감소했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제때 줄 수 있어요? 이번 달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까? 아니면 월급을 삭감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정했습니다. 제 월급을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자산에서 50억 원을 회사에 투입하겠습니다. 사장님, 그건 직원들은 한 명도 해고하지 않을 거예요. 월급도 깎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직원들을 버릴 수는 없어요.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장님, 저희 월급 좀 깎아도 돼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회사가 살아야 나중에 다시 일할 수 있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동의했습니다. 우리 모두 20% 월급 삭감 받겠습니다. 대신 회사 살려주세요. 나는 울컥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온라인 판매로 전환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홈베이킹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집콕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게 무료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눔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언론은 우리의 이야기를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더 강해졌습니다. 2035년 나는 35이 되었습니다. 다시 봄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최대의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 10,000명, 전 세계 30개국 500개 지점.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이제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10년 전 제가 노숙자였을 때 누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민수 씨가 노력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죠. 강민지는 의사가 되어 우리 의료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우 언니, 오늘 10명 무료 진료했어요. 다들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민지가 꿈을 이뤘네. 축하해. 언니, 덕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이수진은 제빵 마스터가 되어 우리 교육센터의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빵이 잘 안 부풀어요. 신입 직원이 물었습니다. 온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인내심도 필요하고요. 빵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기다려주면 꼭 부풀어 올라요. 수지는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회사 직원 출신이었습니다. 언니, 저 다음 달에 엄마 돼요. 정말? 축하해. 고아였던 제가 이제 엄마가 된다니. 신기해요. 제 아이는 절대 외롭지 않게 키울 거예요. 나는 매년 할아버지 기일에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께 10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가 떠나신 지 10년. 처음에는 원망도 했어요. 왜 진실을 숨기셨냐고. 왜 저를 가난하게 키우셨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아버지는 저에게 돈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겸손, 공감,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저는 이제 10,000명의 가족이 있어요.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의 유산은 1,100억이 아니었어요. 진짜 유산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그리고 감사해요. 손녀 지우가.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한지우 대표님, 저는 5년 전에 대표님 장학금을 받아왔던 김준혁입니다. 아, 기억나요. 공대 다닌다고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찾아온 거예요. 저도 이제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분야로요?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 회사요. AI와 로봇 기술로 장애인들의 삶을 돕고 싶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멋진 꿈이네요. 대표님처럼 저도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도와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투자도 하고 멘토링도 해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내가 꿈꿨던 세상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는 세상. 나는 UN 사회개발위원회에 초청받았습니다. 한지우 대표님, 전 세계 사회적 기업 모델로 다시 봄을 소개해 주세요. 연단에 선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돈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제 외할아버지는 1,100억 원을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 자체는 의미가 없었어요. 중요한 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였습니다. 10년간 저는 그 돈으로 10,000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노숙자들이 집을 얻었고, 고아들이 대학을 갔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 1,100억은 거의 다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부자가 됐어요. 10,000명의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청중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카페를 순회 점검하던 어느 날,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요. 그리고 빵도 하나.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노신사는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 직원들의 환한 미소, 따뜻한 분위기. 커피를 받아든 그는 한 모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커피 맛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실은 1년 전까지 노숙자였어요. 친구가 여기서 일한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 네,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저도 지원해도 될까요? 나이가 많긴 한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일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정말요? 네. 내일 면접 보러 오세요. 노신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후, 한태수 기념관 개관식. 나는 할아버지의 동상 앞에 섰습니다. 동상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태수, 돈의 가치는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눴느냐로 결정된다. 수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장학생들, 그리고 우리가 도왔던 모든 사람들.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1,100억이 있었지만 2층짜리 낡은 집에서 사셨죠.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게 사셨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할아버지는 돈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신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제게 주신 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삶의 철학이었고, 나눔의 정신이었고, 겸손함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나눠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착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외롭지 않아요. 이제 할아버지의 유산은 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15년 후 2040년. 강민지 박사는 무료 진료소를 10개 더 열었습니다. 김준혁은 장애인 기술 기업을 성공시켜 1,000명을 고용했습니다. 박민수는 자신의 노숙자 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수진은 제빵 학교를 세워 200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한지우 대표님이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차례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세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다시 봄.